많아지는 듯 했습니다. 다른 젊은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바라던 아내는 아이가 커가기 좋고 커뮤니티가 발달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길 원했고, 저도 가족을 위해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물론 제가 출퇴근하는 시간은 좀 더 길어졌지만 좀 더 넓은 집과 아이가 자라기엔 좋은 환경이 제 개인의 불편보다 중요했기에 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이사를 하며 우리 세 식구는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에 익숙해져 갔고, 그렇게 평생 지속될 줄 알았던 이 안정적인 삶이 어느 날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은 무슨 일인지 흔치 않게 회사 일이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라면 다음 날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거래처라도 방문했겠지만, 그날은 가족들과 보내고 싶은 마음에 어린이집에 있을 아이와 같이 하원하여 아내와 다 같이 오랜만에 이른 외식을 하고 싶었어요. 출근할 때면 항상 저의 다리를 붙잡고 저와 떨어지기 싫어 씨름을 하는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남들은 한참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그런지 한산한 도로 사정 덕분에 저는 제 예상보다 일찍 유치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원 시간은 아니지만 아이의 생활도 지켜볼 겸 아이와 아내를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기에 연락 없이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러 갔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효은이 아빠예요. 기억하시죠? 오늘은 제가 효은이 데리러 왔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효은이 아버님. 어머, 그런데 집에 연락이 안 되셨나요? 네? 무슨 연락 말씀이세요? 오늘 효은이 삼촌이 집에 데려갔어요. 그 어머님이 확인도 해주셨는데. 외아들인 저에게는 효은이에게 삼촌이 될 만한 형제도 먼 친척도 없었습니다. 여동생뿐인 아내에게도 다른 형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데려갔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무슨 일인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급하게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갔죠. 아파트를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안 좋은 상상들로 머릿속이 채워졌고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헐레벌떡하며 급히 현관문을 열자 제 집 거실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아내와 웬 남자가 있었고 아내가 울면서 그 남자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죠.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는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뭐야? 효은이는? 여보, 이 사람은 누구야?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당신이 효은이 데려간 사람이야? 거실까지 순식간에 들어온 저를 보고 놀랐는지 두 사람은 멍하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며 무슨 일인지 따져 묻는 저에게 아내와 그 남자 모두 머뭇거리며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당신 뭔데 남의 집 거실에 서 있냐고! 말해! 효은이 당신이 데려간 거야! 당신 계속 아무 말 안 하면 경찰에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아내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효은이는 괜찮아. 아무 일 없어. 효은이 방에 있어. 진정해. 나 때문이야. 내가 사채를 빌렸었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저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채라고? 내가 사채를 좀 빌렸었어. 미안해, 여보. 당신은 나중에 나랑 다시 이야기해. 어이, 당신. 내 아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야? 근데 당신이 효은이를 왜 데려가? 그거 아동 납치라는 거 몰라? 아내분 말처럼 돈 때문에 왔습니다. 아이 일은 제가 죄송하게 됐지만 아내분이 제 연락을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만 아내분과 저 사이에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요. 닥쳐! 한 번만 더 우리 효은이 건들면 내가 당신 깜빵에 쳐넣든 내 손으로 당신을 묵사발을 만들든 해결할 테니까 우선은 꺼져! 경찰한테 신고하기 전에. 아내가 빌렸다는 돈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당장 꺼져! 평소 화가 없던 제가 아이 문제 앞에서는 물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당장이라도 그놈을 때려주고 싶었죠.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기에 폭력까지 사용하진 않았어요. 아내가 저 몰래 사채를 빌린 것도 아이가 엮여 이 난리가 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선은 아내의 사정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사채업자라는 남자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당신이 사채를 쓸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 좀 해줘. 미안해 여보. 아까 말한 게 전부야.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우리 집 가게 사정 뻔히 아니까 당신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잠시만 빌려 쓰고 갚는다는 게 점점 액수가 커졌어. 감당을 못하겠어서 연락을 피했더니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도 집까지 찾아올 줄도 몰랐고 효은이 어린이집까지 알아내서 협박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미안. 내가 다 버린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한테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도 사실 이해가 되질 않는다. 당신이 사채까지 쓰면서 돈 쓸 일이 어디 있다고. 우선은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하니까 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얼마야? 그거부터 해결하고 당신 이야기 더 들어보자.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 걱정시키게 한 것도 미안한데 내가 빌린 걸 당신이 갚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친정에 빌려서 조금씩 갚더라도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거 가지고 친정에 말하는 게 더 걱정 끼치는 거야. 얼른 알려줘.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일 잊고 싶으니까. 당신 통장으로 돈 받은 거야? 응? 응. 그럼 내가 통장 내역 보고 계산할게. 저 사람 계좌번호 알려줘. 말도 없이 그런 상황을 만든 아내에게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내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만든 이 행복을 다른 누군가가 침입하여 깨버리는 게 놔둘 수 없었기에 화를 내는 건 나중 일이고 당장 그 상황을 해결하려 했죠. 아내는 계속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아이까지 볼모로 삼아 집까지 쳐들어온 마당에 제가 가만히 두고 봐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잘못도 결국은 제 불찰이니 가장인 제가 해결해야 했고요. 그렇게 저는 거의 반강제로 아내의 통장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렇게 보게 된 아내의 통장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채로 빌렸다는 돈이 제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돈이었어요. 애까지 데려가는 걸 보면 못해도 몇 천만 원은 될 줄 알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다 해봤자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을 빌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가 돈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빌린 돈을 사용했을 만한 게 없었어요. 아내가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 걸 본 적도 없었고 새로 들인 가전제품이나 하다못해 효은이에게 새로 생긴 고가의 물건도 없었죠. 당신 겨우 이 금액 때문에 사채까지 빌린 거야? 이 정도면 아예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내가 이 돈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대체 돈을 어디다가 쓴 거야? 한 번에 큰 금액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이렇게 조금씩 계속 들어온 거면 목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디다가 썼어? 솔직히 말해봐. 응? 그게 그냥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줘야지. 설마 내가 모르는 다른 사실이라도 있어? 아니, 당신 모르게 뭐가 있겠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사용했어.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 당신이 어디에 필요한지 알아야 내가 나중에 돈을 따로 주던가 하잖아. 아니면 누구 빌려주기라도 한 거야? 맞아. 내가 아는 엄마한테 빌려줬어. 생활비라고 해서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걱정돼서 빌려줬는데 그 여자가 연락이 안 돼. 집도 이사 갔고. 사채까지 이용해 빌린 돈의 사용처를 정확히 이야기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아내를 보게 된 저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무엇인가 내게 숨기는 듯한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깊게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잠들어 있는 아내 몰래 컴퓨터를 켜 아내의 메일함으로 오는 아내 명의의 카드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 뭘 하고 다녔으면 흔적이 남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딱히 의심할 만한 사용 내역은 없었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찾게 되었죠. 아내가 동네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전혀 뜻밖의 동네에서 꾸준히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 내역을 확인하고 저는 그 이전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아내의 외도의 흔적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담하게도 자기 명의의 카드로 숙박업소까지 결제한 것을 확인한 전 아내와 사채업자라던 그 두 사람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아내가 휴직을 하고 나서부터 외도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효은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으니 그럼 몇 년 동안 저를 철저하게 속여온 거죠. 지금까지 제가 우리 가정을 지켜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내도 알 겁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가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는 취미생활 하나 없이 제 용돈까지 가족들에게 써왔고 어쩌면 보통의 남편과 아빠들보다 훨씬 더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희생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덕분에 가족을 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도라뇨.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믿어왔던 제 아내 때문에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던 겁니다.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동안 아내가 저지른 불륜의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카드 내역이 증거로 쓰일 거라 생각되지 않았어요. 결국 고민으로 밤을 샌 전 회사에서도 집중을 할 수 없었고 점심 식사도 거른 채 회사 밖에서 넋을 놓고 있었죠. 그때 문득 사채업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는 말이요. 그걸 찾으면 흔적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아내와 아이를 처가로 보내고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의 핸드폰에 이상한 것이 없었기에 분명 다른 핸드폰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 저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뒤지다 아내의 또 다른 핸드폰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꽁꽁 숨겨뒀는지 제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더군요. 주방 한쪽 구석 자리 잡은 핸드폰을 찾아내 저는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불륜남과 나눈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차마 이곳에 말을 할 수도 없는 애정 행각들이 담겨 있었죠. 자기들끼리 셀카에 못 볼 꼴까지 다 찍어둔 것을 보니 자기들은 로맨스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 불륜남인 상대방도 유부남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둘을 처음 마주하게 된 날 경찰을 부르기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혼 변호사는 저에게 해당 메시지와 전화 내역, 핸드폰 데이터 전부를 동영상으로 모두 기록하고 통장 내역도 모두 확보해 놓으라고 말해줬죠. 그렇게 이혼 변호사의 조언으로 증거를 하나둘씩 모으게 되었고 충분한 증거가 모인 전 그제서야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날 저는 아내에게 외식을 하자 말하며 아이를 저희 부모님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식에 기대를 하며 화장을 하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죠. 뻔뻔하게도 지금까지 날 잘도 속여왔더라. 무슨 말이야? 이혼 소장? 이건 도대체 뭐야? 끝까지 모른 척 하기니? 당신이 말한 사채업자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 여보, 당신이 어떻게... 미안해 여보. 근데 그 남자랑 끝난 지 오래야.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그날도 내가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효은이 데리고 협박하려고 찾아온 거라고. 잠깐 실수한 거라고. 실수? 하룻밤의 실수면 나도 어떻게 이해도 해보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어. 당신은 몇 년간 나를 속여온 거잖아. 그게 어떻게 실수야? 내가 다 설명할게. 맞아. 당신 말처럼 몇 년 동안 만난 것도 맞아. 휴직하고 나서 운동하다가 만나게 됐었어. 매일 쳇바퀴처럼 도는 내 인생이 너무 지겨웠는데 그때는 당신 몰래 누군가를 만나는 게 스릴처럼 자극적으로 느껴졌어. 잘못된 행동인 것도 알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그 남자를 마음에 품어본 적도 없다고. 그리고 효은이가 생기고 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남자 연락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 피해서 이곳으로 이사 오자고 한 거야. 그렇게 연락이 끊기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협박하려고 효은이를 데려간 거야. 그제서야 내가 그날 남자를 만나게 된 거고. 그날 이후로 연락을 받긴 했지만 만난 적은 정말 없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당신밖에 없어. 정말이야. 날 믿어줘 여보. 너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바람을 폈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결혼을 유지하려고 바람을 피고 다니나? 마음을 안 주면 그걸로 끝인 거니? 핸드폰이라도 없애고 거짓말을 하지 그랬어. 결국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한테 미련이 있는 거야. 나는 이혼 생각 바뀌지 않을 거고 효은이도 내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는 휴직을 하고 운동하는 곳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매번 저에겐 모임이나 취미를 한다고 핑계를 둘러대고 남자를 만나왔습니다. 등반 종주도 그 남자와 기념일 삼아 갔다 온 여행이었고 이후에도 회사 기간에도 종종 만남을 가져왔던 거죠.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 친구 결혼식, 회사 출장 등으로 절 속여왔던 아내는 효은이를 낳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남자와의 불륜을 끝내려 했지만 남자가 계속해서 집착을 했던 거죠. 남자가 보낸 돈들은 효은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냐며 양육비로 주던 돈이었고 그 돈을 미끼 삼아 만남을 거부하던 아내와 다시 잘해보려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그 남자를 만나는 기간에도 저를 사랑했다는 말과 저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그 남자를 만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끝까지 저에게 변명만 하는 그 여자에게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 여자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동안의 모든 일이 후회됐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맡긴 변호사님 의견대로 불륜남에겐 상간소송을, 아내에겐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몇 년간의 외도의 증거들과 아내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모두 승소할 수 있었어요. 물론 재산 분할에서 결혼 기간 중 아내의 몫이 인정이 되어 일정 부분 나눠야 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 여자의 권유로 이사 가게 된 신도시 집값이 몇 배는 오른 덕에 그리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덕분에 돈을 좀 벌게 된 셈이네요. 다행히 이미 많은 증거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혼인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유부남이던 불륜남은 제가 한 상간 소송으로 인해 결국 자기 식구들에게도 알려져 부부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 듯 했고 저에게 몇 번이나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몰랐는데 아내가 다니던 헬스장 트레이너였던 남자는 외도 소문으로 인해서 헬스장에서도 잘린 듯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해결되었지만 이혼 과정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은 효은이가 제 친딸이 맞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친자 검사까지 받은 결과
제 친딸이 맞았고, 지금은 제가 친권을 가져와 저와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니 인생이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정적인 삶에 집착을 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생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저는 현재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도 제 아이에게도 다정하고 아픈 상처가 있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이전과 같은 경험은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